이번 이 시즌에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새로 오신 이영선 우리 일 선생님 한마디 우리 행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노조위원장 옛날에 노조위원장도 해보고 하셨으니까 가장 그 주창했던 분이 이제 개헌 문제에 있어가지고 김종필 그 당시에 총리께서 그 내각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통일을 남북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고려 연방제 3단계 통일 방안 1단계는 문화, 경제, 교류 2단계는 이제 정치 교류 3단계에 가서는 이제 그 군사 그렇게 해서 고려 연방제는 3단계 통일 방안을 했던 부분인데 근데 그 김종필 그 당시에 총리께서는 내치는 이제 이제 경제 분야겠죠. 경제 분야에 그 당시에 건설교통 재정부가 있고 산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각 총리가 하고 국방 외교 통일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에게 이원화시켜서 맡아서 하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주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쓰는데, 그게 국회에서 말로만 그 일이 진행되고 한 번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준내각제, 또 약간 이제 변형을 시켜서, 대통령제하고 이제 그 내각제와 합쳐서 이런 준내각제를 하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국회 쪽에서, 이번에도 이제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 부분을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국민 공감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남들은 토론, 이것도 하나 이제 토론이지만은 이런 토론들을 그 패널들 통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문제를 개헌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어떤 정치 구조 개혁이라든지 권력 개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임기 국회의원들의 임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전체 이제 국가 운영 체제를 정비한다는 차원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개혁 과제를 실제 이번에 민주당 정부도 개혁을 완성시키겠다 해서 사실은 집권을 하고 또 많은 표를 얻었지만, 이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지금 따라오는 문제가 사실은 이게 토지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이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은 입법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 소송 문제에 이렇게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 정신에다가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나 아니면 경제민주화 관련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담아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헌법에 담겨 있는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은 누구도 사실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개헌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차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개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네. 개헌을 손 안 대는 게 좋겠다고 보는 입장이듯이, 원래는 민주당 쪽 기본 개념에 따랐는데, 민주당도 특별한 어떤 의사는 없어요. 근데 그냥 시사적으로 보면 개헌이 해방되고 처음 정부 수립할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때 내각 책임제였죠. 처음에 내각 책임제 유진호 박사가 했는데, 지금 왜 내각 책임제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그 시사적인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이 대한민국이 처음에 나올 때 자유경제와 이것들을 이제 보수적인 지금 이야기 같지만 기본적인 것이 자유경제와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이게 보수라 그러면서 지금은 꼭 통합당이 주장하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러면 뭐 민주당, 공산당인가요? 남한의 기본적인 정치 체제가 북한에 비해서 북한이 토지나 이런 것을 완전 공유화를 시켜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중간에 토지 공개념 해가지고 종토세 됐어요. 근데 종토세 정도면 되는데 지금 주택까지 공개념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주택은 공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주택을 지금 투비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주택 그거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택이라는 거는 생산이 가능한 건데 이걸 공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주택은 공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동서양의 어느 누구도 주택 공개념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북한도 토지를 분배를 했지 주택 분배하는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남한이 주택 공개념까지 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민도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에서 총리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국회 쪽을 많이 장악하고 있으면 총리까지 생산하되 총리를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부분하고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많이 보장하는 쪽으로 가자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대헌의 문제를 그렇게 국민은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데 정치인들은 이거를 조금 통치 체제를 좀 바꿔보고 총리와 대통령을 좀 나눠갖고 국회에서 정부를 좀 더 장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라면은 나중에 문제가 좀 중간에 혼선이 되거나 평소에도 지금 뭐 조국이 등등 한 건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 여론이 딱 분열이 되는 상황이 많은데 좀 더 크게 분열되는 소지가 있고 문제가 크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를 토지 공개념 이미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신중하게 내용을 돼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 또 우리 새롭게 처음 참여해 주신 우리 화가님 문화예술인으로서 물론 영역이 조금 색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개헌이나 재헌적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개헌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는 것이 남북한 간의 원만한 대화 이런 것이 좀 부재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제가 또 공교롭게도 군대 생활을 비무장지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지역이 어디였죠? 저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있는데 속초 이런 쪽. 네, 그 위에죠. 고성. 고성도 더 위가지고 뭐 우리나라 고성이 제일이에요. 끝에 맞죠? 끝이니까 그래서 맞아. 군대 생활을 시전에서 하면서 초소근무하셨구나. 제가 이제 또 요즘에 또 서울시하고 청와대하고 뭐 그린벨트 문제 가지고도 그러는데 먼저 그린벨트에 관계돼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린벨트를 일부를 해제를 하고 그린벨트를 존재하는 이유가 환경 문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크죠. 그래서 저 생각은 서울 시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뭐 큰 빌딩들 여기도 마찬가지면 옥상에다가 산소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뭐 옥상의 정원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그 그린벨트 해제돼가지고 개발되는 정도의 산소가 나올 수 있도록. 산소가 나올 수 있는 나무를 의무적으로 심으면은 그린벨트 해제해도 무방하지 그렇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또 이제 뭐 주택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 첫째는 가장 큰 이유가 이혼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율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그렇게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네요. 그건 뭐 가구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화보다도 이혼율을 줄이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을 제가 조만간에 하나 출시를 하려합니다. 전 국민이 이혼하면 2배가 늘어납니다, 가구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만이라도 3분의 1이 늘어나는. 주변에 보면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한 40대, 50대, 60대 한 10명 만나면 2~3명은 이혼입니다. 그게 이제 이 이혼. 다가구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택 기본권이라는 게 국민은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나머지 뭐 표현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것과 자유, 여러 가지 활동할 자유를 줬고, 나머지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러고,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만 제한하고, 그거는 제한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돼 있어요. 그 정도면은 자잘한 이야기 거의 없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본권을 이게 늘린다는 명목으로 헌법에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 더 고칩시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총리 권한 강화 정도나 아니면은 내각제로, 우리는 처음부터 내각제와 대통령이 합쳐놨기 때문에 총리 권한 강화 정도 외에는 헌법 손댈 게 거의 없어요. 그린벨트 문제나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지 문제도 다 하위 법령에 다 들어있고 법령 개정하면 되지, 헌법을 자꾸 손대는 거는 좋지 않은 설레고 독재자들이 하던 짓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도록 손을 대더라도 적게 손을 대는 게 좋겠다. 혁신도시 있잖아요. 그 공기업들, 혁신도시 아주 공기업들이 많이 좀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네? 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또 지방 분권화. 지금 이게 많이,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총리의 어떤 그 권한, 책임 권한, 지금 사실은 대통령 권한, 아예 대통령제다 보니까 총리는 말이 책임 총리지 전부 다 그 대통령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까 개헌을 한다면 총리 어떤 권한을 두면서 지방 분권화, 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아우러진다면은,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단지 뭐 기타,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료, 아까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료가 아니라 의학 분업 이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지방 분권화든가 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보다 더 좀 강력하게 추진이 된다고 본다면은, 그 부분 이제 총리 하에서 아까 내치고 애치고 아까 구별했잖아요. 외치는 자는 대통령, 외교 통일, 국방 이런 부분, 내치를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화, 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면은, 이런 현재 가장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그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개헌 쪽에 총리의 권한 강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책임 총리제를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총리와 대통령을 같이 뽑아야 됩니까? 아니죠. 총리는 국회에서 뽑으면 되죠. 국회에서 뽑는다? 네, 국회에서. 지금 헌법화에서도요, 딱 한 줄 고치면 돼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내각을 추천한다, 이 정도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거 해버리면 나머지 뭐 총리가 뭘 하고가 아니라 거기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면 국회 안에 근데 유임 범위가 아마 독립적일 수가 있죠. 대통령 임명하는 거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면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총리가 뭐 대립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다른 당이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반영된 민심과 총리 때 이제 다수당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민심의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정도. 아니면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선출한 그 총리 같으면은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장관을 추천하는 권리가 총리한테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상당한 변화가 오죠. 네. 입법은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전부 다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그런 걸 법을 만들어서 다 내려보내면 이제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입법부에 다 모든 게 그 권한이 다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국회에서 총리를 뽑으면서 행정 쪽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면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금방 말씀하신 지방자치에 관한 걸 구체적으로 총리가 좀 더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총리만 국회에서 선출해도 상당한 변화가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다수당하고 총리가 같은 이제 이런 입장으로 대부분은 갈 텐데, 특히나 지금같이 180석 거대 여당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당 출신이 총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래도 입장이 다르다. 그렇죠. 대통령하고 이제 우리가 이게 또 선출하는 기간이나 임기가 좀 어차피 틀릴 테니까, 이 틀리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당이 틀릴 때 또 혹시나 그 정책 엇박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서로 또 티격태격하면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점이 장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변화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이게 현 추세로 남북 관계가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아까 했잖아요. 신당정대, 그 고려 연방전, 3당의 통일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갔을 때 총리 또는 그 강력하게 내각제 아니면은 준내각제 총리 권한을 힘을 실어줘야 어떤 남대로 국가 발전도 되지 않겠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기에 해외 순방을 많이 하고 또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은 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뭐 어쨌든 우리가 방문을 해도 거의 한 200개 국가를 방문하면 거의 2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한 나라는 뭐 한 번이 아니고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뭐 여행 다니기도 사실은 바쁜 거예요. 그럼 또 그분이 거기에 갔다 오면은 그 구속 절차나 방법을 또 해서 그 국가들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을 또 진행을 하려면 그 입법화되는 과정, 행정에서 준비한 과정 이거를 또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거 뭐 그냥 가서 악수만 하고 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저는 이게 진짜 국가라고 하는 어떤 큰 재산권 내지는 큰 어떤 이 단체를 관리하는 데에 좀 역할 분담을 정확히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 권력을 분배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한 인간이 어차피 낼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8시간은 잠을 자야 되고 뭐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이러는데 대통령 혼자서 내치 외치를 사실은 다 수행한다는 게 저는 옛날에는 뭐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요즘같이 복잡한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어떤 그런 대응으로서 많은 그 국가를 순방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게 현실화돼가지고 어떤 그런 회의 어떤 그런 뭐 수주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사실상 총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 문제는 그 당시에 대통령과의 관계나 사안에 따라 다른 거고 헌법에서 그걸 규정을 다를 일이 아니고 총리를 독립적으로 해주면 배치를 하든 외치를 하든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헌법을 규정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헌법에서 총리 역할을 내치만 그렇고 없고 지금 대통령하고 이 상태라도 권한만 강화해주면은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이제 그걸 명문화해야 하고 그걸 개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하더라도 제 생각은 총리는 뭐 한다, 대통령은 외치라고 총리는 내치한다 이거보다 현재 상태에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 하나만 바꿔줘도 그때그때 사안을 알아서 서로 나눠서 하든지 같이 하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셔서 최소화하되 총리는 별도로 독립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출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 야당이 이제 총리가 되는 경우는 국회가 바뀌면 대통령이 있는 채로 국회가 다수당이 바뀔 경우에는 그러한 또 묘한 그러면서 다이나믹하고 더 멋있는 플레이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은 당에서 그냥 똑같이 뻔하고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총리 나오는 것보다 야당이 나와서 둘이 다투는 상황이 국민으로서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오늘 회의의 주제가 우리가 개헌 문제고 헌법 문제니까 저희는 사실은 지금 말씀을 받아서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남북이 평화 공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는 뭐 전문이나 이런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성이 저는 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시 손을 대게 되면은 남북 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뭐 입법 활동으로 서로 이렇게 보장하여 약속을 지키기로 한다든지 뭐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보적인 내용이 들어가줘야 이게 지금 통일 헌법의 기초를 닦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 방금 그 전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은 아마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게 여러 분야를 손을 대다 보면 여러 논의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어떤 정통성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임시정부는 1914년 이 브라디보스톡 쪽에 있었던 강복군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강복군 정부, 대한강복군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신도 오히려 저희가 담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독립파들은 어찌 보면은 약간의 그 어떤 친서방적인 내지는 민족주의적인 약간 색채를 띠면서도 조금은 전체 독립운동 세력을 담아내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서 헌법 전문에 이렇게 한번 같이 담아내는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부분의 공수처법이 어제 올 얘기 아니잖아요. 오랜 전부터 이게 일단 끝났죠. 실행을 하려고 했던 거의 부분들인데 통과됐으니까. 저는 공수처법에 지금 이제 발의되고 아직 이제 공수처 좀 신설이 좀 이제 미증민증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하루속히는 돼야 나올 테니까 보고 있고요. 왜 그럼 공수처법을 만들어야 되냐? 지금 이제 뭐 이제 집권당하고 좀 야당하고 서로 간에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또 언젠가는 지금 야당이 또 집권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이라는 그 개혁은 말 그대로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자기들 마음대로 무소불위했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처를 만들려면 뭐 국회의원부터 물론 이제 타겟해가고 고위 공직자 이제 공수처 아닙니까?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고위 공무원들 또 특히 검찰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이 일반 국민들이 평등.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자체에 대한 이제 권력이 커지는 기관이 생기면 오용 또는 남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검찰을 둘로 쪼개는 그런 역할이에요. 크게 보면 그것이 어느 당하고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현재 만들 때는 이 당에서 뭐 새로 구성을 하면은 그 공수처 발령을 내는 구성하는 그 고위급들 또는 이제 그 공수처의 이제 주류 쪽이 어느 당에서 장악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 공수처는 일단 검찰이 쪼개진다는 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검찰을 손댈 수 있는 게 공수처라는 그렇죠.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도 일단 그 이하에 있는 청와대까지라도 손을 댈 수 있는 게 공수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날검이지 어느 한쪽만 죽이고 어느 한쪽이 유리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뭐 처음 만들 당시에는 어느 쪽이 불리하냐 유불리해서 지금 법은 통과됐기 때문에 누가 이제 공수처 처장 또는 그 간부로 들어가느냐 하는 게 지금 촉각을 세우고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자체는 잘 됐다고 봐요. 그러나 공수처가 검찰을 개혁하는 완판은 아니라고 보고 힘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는 김대중 총재가 이제 1900년대부터 야당으로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건데 청문회라도 해야지 자기 맘대로 장관 임명한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도 이야기해서 됐고 공수처도 검찰이 너무 비대하니까 공수처라도 해서 검찰도 감시하고 나머지 고위직을 고소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야당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살짝 그걸 건의 내지는 바람을 이야기한 건데 정말 검찰 자체를 완전히 개혁하자면 현재 검찰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공수처 정도는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일단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고 시행하니까 아까 오남용의 그 가능성도 있지만 빨리 이제 가서 구성해가지고 실시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약간 칼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우리 편을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안에 그 독재 어떤 그 수사 역할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권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론에서 그런 부분을 공처와 더불어서 좀 기소권 있잖아요. 경찰하고 검찰 분리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그 민주주의가 성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번에
공수처법이라는 거 하나만 보지 말고 검찰이 있는데 공수처가 그 안에서 생기고 그 수사권이 경찰로 중심이 이동한다. 그러면 거대한 변화죠. 그러니까요. 그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소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는데 이 공수처, 검찰 이런 문제는 결국은 공직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고 공평하고 수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여러 반성들에서부터 저는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국 이제 권력자들에 대한 감찰 기능들이 사실 부활되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이어졌고 또 검찰에 대한 부분을 검찰에 맡기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검찰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을 포괄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공수처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 공수처법이 검찰만 깨기 위한 법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도 해당이 되고 청와대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저는 잘 살리면 오히려 검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서 좋은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권력에 이렇게 휘둘릴 수 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과 실제로 또 그러면은 이제 검찰 쪽에서는 내 어떤 권한을 뺏겠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로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은 커졌죠. 나눠졌지만 더 커진 오히려 거죠. 우리 평상시 말씀들 하지만 감사원이 좀 더 기능을 열심히 해서 검찰의 어떤 역할들을 좀 해줄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 어떤 검찰에 대한 부분으로 갈등이 겪는 일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혁을 한다면 공수처가 끝이 아니고 공수처도 운영해 보면서 검찰의 남은 인력을 수사권을 이제 배제를 한다면 남은 인력을 다 같이 감사원으로 이동을 해서 감사원의 현재 감찰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이제 사장화됐는데 감사원법에 보면은 감사원의 기능은 회계검사와 업무감찰에 있다. 소위 공무원 전체에 관한 업무감찰이 있는데 감사원이 지금 업무감찰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거기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게 저희가 검찰이라든지 물론 검찰은 일반 국민들도 해당이 되지만 이 공수처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감찰 비리 어떤 색출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감사원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서 공수처에 검찰이 남게 되는 오히려 검찰을 위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지시죠. 예. 예. 뭐 뭐